지난주 월요일, 동료 직원들과 현장 작업을 끝내고 숙소로 돌아왔다. 레베카와 함께 각자의 방문 앞에서 문을 열었던 그 순간 내 방 화장실에 누군가의 모습이 보였다. 누구세요? 난 그쪽을 향해 누구냐 물었었지만 대답은 없었다. 처음 그녀를 봤을 땐 청소하시는 분이신가 생각했지만 그녀의 손에 들린 내 가방과 옷을 보는 순간 이건 아니지 싶었다. 난 레베카에게 방에 웬 여자가 있다고 알린 뒤 그녀에게 다시 말을 걸었다. 저기요, 지금 제 짐 가지고 뭐 하세요? 이때 내가 했던 말이나 방 안에 있던 여자의 대답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여자는 자신의 열쇠가 아직도 들어맞는다는 둥 횡설수설했던 건 기억난다. 그녀가 들고 있던 열쇠가 아직 맞아서 들어왔단다. 황당했다. 누가 봐도 그녀는 내 짐을 뒤지다 걸려서 당황하는 중이었다. 여자는 내 가방을 떨어뜨리더니 자신의 가방과 흰 봉투를 더듬거리며 집었다. 마침 내 직장 동료 레베카가 이 어이없는 상황을 모두 뒤에서 지켜보던 참이었다. 비척대며 방을 나가려는 여자에게 내가 물었다. 가방에 든 건 뭐예요? 아무래도 내 물건도 있겠다 싶어서 물어본 거였다. 여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니에요. 가방에 있는 건 다 제 물건이에요. 보여드릴게요. 그리곤 가방에 든 것을 보여주었다. 확실히 내 물건은 없었다. 난 하는 수 없이 여자가 방에서 나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방은 온통 어질러진 상태였다. 혹시 없어진 게 없나 훑어봤지만 모두 그대로였다. 화장실도 확인했는데 내 속옷과 비키니가 두서없이 내 가방에 처박힌 상태였다. 심지어 내 여권도 그대로였다. 그런데 화장실 카운터를 보니 그 여잔 내 약통을 뒤진 것 같았다. 당시엔 여자가 가져간 게 무엇이든지 도로 받아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래서 곧장 방을 나와 그 여자를 찾기 시작했다. 아래층 세탁실부터 호텔 밖에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여자는 찾지 못했다. 그제야 그 여자는 찾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직장 동료와 로비에 가서 방에서 일어난 일을 알려주고 경찰을 불렀다. 그리고 다시 방으로 올라가 기다리는데 마침 내 침대 머리맡에 있던 금속 야구 방망이가 생각났다. 그 방망이는 일반 목재 방망이보다 조금 크고 끄트머리에 전등도 달려있었다. 그런데 바닥에 무엇인가 보였다. 그 여잔 너무 급하게 떠난 탓이었을까? 바닥엔 여자가 흘린 것으로 보여지는 목걸이가 보였다. 내 짐을 뒤지다가 가방에서 떨어진 모양이었다. 당시에는 내가 먹어야 될 약을 여자가 들고 튄 게 아닐까 싶어서 굉장히 두려웠다. 그러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다. 경찰은 나와 동료로부터 진술서를 받아내고 방을 둘러보았다. 그러고 보니 세면대에 석고 돌 조각들이 드문드문 있었다. 난 그 사실을 알렸지만 다들 그 출처를 모르는 눈치였다.
혹시 여자가 방문이나 창문으로 들어올 가능성은 없었는지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다 결국 여자에게 여분의 열쇠가 있었다는 것으로 결론이 지어졌다. 물론 호텔 측에서는 절대 그럴 리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행여나 여자가 아직 호텔 주변에 있을 가능성 때문에 지원팀으로 경관 2명과 동행했다. 하지만 그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자리를 떠났다. 드디어 여유가 생긴 나는 침대에 걸터 앉아 주변인들에게 연락을 돌렸다. 하지만 통화하는 동안 세면대에서 봤던 석고 돌조각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거기에 석고 돌가루가 떨어져 있을 이유가 없는데. 계속 통화하면서 난 석고 조각이 떨어진 근처 벽과 그 위에 붙은 거울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제야 깨달았다. 난 레베카를 불러 벽에 붙어있는 거울을 뜯어냈다. 거울을 제거하고 나자 그 뒤로 구멍이 보였다. 오갈 곳 없는 절망적인 불황자. 딱 1명 들어갈 수 있는 크지 않은 작은 구멍이었다. 브라이언과 레베카에게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물었더니 브라이언이 말하기를 아직 경찰차 2대가 호텔 주차장에 있다고 알려주었다. 난 단박에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에 있던 여경에게 알렸다. 그러자 귀찮은 듯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며 말했다. 일단 알았어요. 가서 확인해 볼게요. 잠시 후 방에 올라온 2 경찰이 구멍을 확인한 결과 베개와 담요, 담배, 옷까지 그리고 칫솔이 발견됐다. 이 여자는 내 화장실 거울 뒷벽 속에 살았던 것이다.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는 누가 알겠는가. 내가 여기 묵는 동안 그 여자는 내가 없을 때마다 마음껏 방을 들락날락 할 수 있었다. 말로 설명하면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지만 방 사이에 60cm의 간격에 벽이 있었다. 그리고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은 아마 그 여자가 이 호텔에 숨어 살았던 기간이 상당히 오래되었다고 했다. 지난 현장 작업 때도 이 방에서 투숙했었는데 그때도 이 작은 방에서 담배 냄새가 났었다. 당신은 다른 방 투숙객이 화장실에서 흡연하는 냄새가 통풍구를 타고 내 방까지 오는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 불황자가 내 화장실 거울 뒤에서 담배를 피운 것이었다. 여자는 다른 방으로도 넘어갈 수 있었다. 호텔이 리모델링 공사를 거치면서 벽 사이에 공간이 생겼는데 이를 제대로 막는 대신 거울로 대신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 여자는 투숙객이 잠시 방을 비우면 그 방을 제 방처럼 즐겨왔던 것이다. 무튼 정말 말도 안 되는 미친 사건이었다.
서서히 몸에서 힘이 빠져간다. 가위에 눌렸을 때처럼 바닥의 땅이 날 잡아당기는 것 같다. 더 이상 내가 서 있을 수 있는 곳은 없다는 걸 말해주고 싶은 듯 땅은 나를 삼키려 한다. 어릴 적 내 꿈은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친구들은 당연하다는 듯 검은색의 줄과 하얀색의 공간으로 이루어진 장래 희망의 빈칸에 대통령, 과학자, 판사, 변호사 따위를 채워놓곤 했지만 나는 회사원이라는 세 글자를 쓰곤 했다. 지금의 당시를 떠올려 본다면 나이도 어렸던 것이 생각보다 참 성숙했던 것 같다.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멋들어진 양복과 하얀 셔츠에 장식이 박혀있는 넥타이핀, 많은 길을 걸어다녀 세월이 담긴 기품 있는 주름이 간 검정색 구두, 퇴근길 시장에서 노릇하게 튀긴 통닭을 봉투에 담아 손에 들고 가면 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아이들이 달려와 안기고 수염난 내 턱을 볼에 비비며 따갑다고 웃어댈 때 이쁜 아내가 웃으며 식사하라고 말을 건네면 행복한 웃음을 짓는 그런 회사원. 이런 나의 장래 희망을 보며 아이들은 깔깔대며 웃어댔고 선생님은 나에게 다가오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넌 꿈이 없는 아이구나. 내 꿈이 짓밟혔다. 대통령보다, 과학자보다, 사학가보다 소중했던 내 꿈이 말이다.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곤 단 하나뿐인데 그것마저 빼앗길 때 그 기분을 말이다. 난 회사원이 되었다. 내가 그리던 멋들어진 양복도 퇴근길에 마시는 통닭을 사갈 수 있는 그런 회사원도 아닌 하루하루 먹고 살 걱정을 해야 되고 그 좋아하는 담배마저 아껴 펴야 하는 쓰러져가는 작은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일 뿐이었지만 난 회사원이 되었다. 이 정도 금액으로 합의하시죠? 감정 없는 딱딱한 말투. 한참을 빨아들이지 않은 채 손가락에 끼워둔 담배는 애꿎은 연기만 내뿜다가 내 손의 떨림 때문에 긴 담뱃재로 변해서는 바닥에 떨어진다. 평소엔 아껴 핀다고 밤만 태우곤 불똥을 털어버리고 윗주머니에 넣어뒀다가 다시 피우고 했던 담배가 지금의 이 심각한 상황에서마저 아깝게 느껴진다. 그래, 당체는 이 상황이 짜증나겠지. 그럴 수 없습니다. 고집 그만 피시고요. 하루하루 겨우 살아가시는 분 같은데 이 돈 가지고 합의 보시고 마무리 지으시죠. 계속 그러셔봤자 나중에는 이 돈도 못 받게 될 거 잘 아실 텐데요. 저건 비웃음이다. 부탁하는 듯한 사장하는 목소리로 애처로운 표정을 지으면서 웃고 있지만 내 눈에 보이는 저것은 분명 틀림없는 비웃음이다. 뺑소니였다. 굵고 번쩍거리는 반지를 손가락마다 가득 끼고 한 손으로는 고급 술잔을 든 채 다른 한 손으로는 술집년들의 저무덤을 만지던 그 손으로 낸 뺑소니. 난 그놈의 얼굴을 보지도 못했다. 그저 비서라는 놈의 비웃음 가득한 얼굴만을 보았을 뿐. 그렇게 난 내 딸의 억울한 죽음도 풀어주지 못하고 돈에 헐떡이는 못난 아비가 된 채 두툼한 봉투를 손에 들고는 그곳을 빠져나왔다. 치욕스러웠다. 내 눈앞에서 흔드는 두툼한 봉투에 눈동자가 떨리는 내 자신이 치욕스러웠다. 그 짧은 순간 돈과 딸 사이를 저울질하며 득과 실을 고민하던 말도 안 되는 병신 같은 내 자신이 치욕스러웠다. 그러다 결국 그 돈을 손에 쥐고 나온 내 자신이 저주스러웠다. 내가 훌륭한 과학자나 성공한 사학가가 되었더라도 돈을 선택했을까?
또다시 내가 가진 단 하나뿐인 것을 빼앗겼다. 내 꿈이 짓밟혔을 때처럼 말이다. 그러다 문득 그때의 그 꿈이 떠올랐다. 난 미친 사람처럼 헐레벌떡 시장으로 뛰어가기 시작했다. 어렸을 적 엄마 따라 시장 갔을 때 지나쳤던 그 통닭집. 난 내가 가진 단 하나뿐인 소중한 것과 맞바꾼 그 치욕스러운 봉투 속에서 수표 한 장을 꺼냈다. 그러자 거슬러 줄 돈이 없다면서 어쩔 줄 모르며 난처해하는 늙은 노파에게 잔돈 따위는 필요 없다고 거드름을 피워본다. 노란색 봉투에 담긴 통닭의 뜨거운 김을 느끼고서야 정신이 드는 것 같다. 내가 그토록 바라던 양복에 구두를 신고 한 손에 통닭을 들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다. 장례식 때문에 태어나 처음 입어본 양복. 새 것이라 딱딱하기만 한 구두. 내가 어릴 적 그리던 그것과 틀리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느껴졌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엇인가가 회오리쳐 올라온다. 여보, 나 왔어. 노란 봉투가 바닥에 떨어지며 봉투 속 통닭 쪼가리들을 볼품없이 토해낸다. 난 떨리는 손으로 아내를 바닥으로 끌어내려 눕힌다. 한참을 아내 얼굴을 바라보다 바닥에 흩어져 있던 통닭 쪼가리들 중 다리 하나를 집어 굳어져가는 그녀의 입 안으로 넣어준다. 주머니 안에서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반토막짜리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다. 새모금이나 빨았을까? 필터가 타는 고약한 냄새가 올라온다. 난 조용히 의자 위로 올라가 그녀의 목을 옥죄어 갔을 그 줄에 내 목을 걸었다. 너무 바둥거렸던 탓일까? 마지막 순간 살고자 발버둥치는 내 비겁한 몸뚱아리는 바닥으로 내팽개친다. 그러다 우연처럼 내 아내가 누워있는 옆으로 떨어졌다. 서서히 감기는 눈과 밖에서 들리는 시끄러운 소리가 작아져가는 내 귀에서 오래전 아이들의 깔깔대는 웃음소리, 또 선생님이 속삭였던 작은 목소리가 귓가에 울린다. 넌 꿈이 없는 아이구나. 하늘에선 세차게 쏟아지는 비와 엄청난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다. 아침까지만 해도 포근했던 하늘은 밤이 되자마자 심술궂은 어린아이 마냥 낯빛을 바꾸었다. 하늘에선 구멍이라도 난 듯 엄청 많은 양의 물들을 쏟아내고 있었고, 기가 찢어질 듯 천둥 번개의 빗줄기가 사방을 찢어대고 있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폭우에 한 남자가 불이 나게 뛰어가고 있었다. 그는 우산도 없이 비를 흠뻑 맞고 있었는데
그의 표정은 무언가에 굉장히 놀란 듯 상기되어 있었다. 그의 집으로 추정되는 건물까지 달려가는 짧은 시간 동안에만 4번 가까이 넘어졌다.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그때마다 자신의 양 무릎을 주먹으로 세게 쳐대고 있었다. 마침내 건물에 도착한 남자는 자신의 주머니를 거칠게 뒤지더니 이내 열쇠를 찾아 문고리에 꽂아 넣었다. 남자가 매우 당황하고 있다는 것은 여기서도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었는데 문을 열기까지 1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10번 정도 열쇠를 떨어뜨리는 실수를 범하고 있었다. 그의 양손은 굉장히 불안정하게 부들부들 떨고 있었기 때문이다. 힘겹게 안으로 들어간 그는 거칠게 문을 닫고 숨을 몰아쉬었다. 말도 안 돼. 내가 이런 짓을? 정말일까?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그는 손가락을 물어뜯으며 굉장히 초조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몸이 흠뻑 젖어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자신의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 그러다 이내 자신의 몸이 물에 빠진 생쥐꼴이라는 것을 자각하고는 소파에서 일어서려고 하는 듯 했지만 이미 풀려버린 다리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기에 포기하고 다시금 생각에 잠기기 시작했다. 본 사람은 있을까? 아니야, 없을 거야. 분명 내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아무도 눈에 띄지 않았으니까.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는 소파에 몸을 묻었다. 그러다 이내 상체를 벌떡 일으키더니 다리를 심하게 떨기 시작했다. 경찰이 그걸 알아차리기까지 얼마나 걸릴까? 설마 벌써 우리 집으로 찾아오고 있는 건 아니겠지? 경찰이 오면 사실대로 말해야 되나? 아니면 잡아떼야 되나? 남자의 모습은 한눈에 보기에도 굉장히 초조해 보였다. 그의 다리는 중풍에 걸린 노인마냥 부들부들 떨고 있었고 남자의 동공은 심하게 확장되어 있었다. 또 아랫입술은 고장난 기계마냥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는데 비를 맞아서 추운 탓도 있었겠지만 그의 심리 상태가 큰 영향을 끼쳤음은 말할 것도 없어 보였다. 남자의 다리가 일순간 움직임을 멈췄다. 남자의 동공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으며 손톱을 뽑아버리기라도 할 듯 강하게 물고 있었다. 경찰일까? 조심스럽게 문으로 향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며 문을 향해 소리쳤다. 누구세요? 네, 근처 파출소에서 나왔는데요. 잠시 대화 좀 할 수 있을까요? 문고리를 잡고 있던 남자의 손이 파르르 떨렸다. 아이씨, 누구지? 본 사람이 있었나? 벌써 누가 신고라도 했나? 도대체 날 언제 본 거야? 씨. 그는 순간 망설였다. 저기요, 지금 밖에 비가 많이 와서 그러는데 빨리 열어보시겠어요? 중요한 이야기라서요. 네? 아, 네. 문고리를 돌리는 와중에도 남자의 동공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다. 어떡하지? 그냥 털어놓을까? 모르는 척해? 아, 진짜.
마치 무언가가 급해서 미처 빨리 열어드리지 못했다는 제스처를 취하며 경찰에게 말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잠이 덜 깨서요. 얼른 들어오시죠. 남자는 누가 보기에도 과장되었다고 생각할 만한 제스처를 취하며 경찰을 소파로 안내했다. 경찰이라고 말한 사내는 남자의 젖은 몸과 소파에 고여있는 물을 보고는 눈썹을 실룩해 보였다. 하지만 경찰에게 등을 돌린 채 소파로 향하는 남자가 경찰의 표정을 보았을리 만무했다. 참, 하실 말씀이라는 게 뭐죠? 혹시 살인사건이라도 났나요? 마치 남자는 농담을 건넨다는 뉘앙스를 풍기며 살인사건을 언급했지만 살인사건을 이야기할 때 흔들리던 남자의 동공을 경찰은 놓치지 않은 듯 했다. 아씨, 왜 이런 말을 꺼낸 거야? 그냥 입 닥치고 있어, 미친 자식아. 네, 방금 전에 신고 접수가 들어왔습니다. 이 근처 골목에서 살인사건이 났다고요. 피해자는 이곳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랍니다. 현장 목격자의 말로는 그 근처에서 한 남자가 급하게 뛰어가는 모습을 봤다고 하던데. 경찰은 말을 하는 와중에도 그의 눈동자와 젖어있는 옷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남자는 적잖이 당황하는 듯 보였다. 사람이 있었어? 분명 아무도 없었는데. 어떡하지? 모르는 척 해야 되나? 아, 그거 참 유감이네요. 혹시 피해자랑 아시는 사이라도 되십니까? 경찰이 물었다. 경찰은 여전히 남자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남자의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글쎄요. 그 여자분을 주위에서 몇 번 보긴 했는데 말도 섞어보지 않아서 잘 알지는 못해요. 경찰은 그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남자는 입에 침이 마름을 느꼈다. 그는 이 침묵이 적잖이 불편했기 때문에 또다시 말을 이어갔다. 수사에 협조될 만한 정보를 드릴 수가 없어서 아쉽네요. 그렇다면 범인은 몸에 물을 많이 뒤집어 썼겠네? 비가 오고 있으니. 이내 남자는 눈동자가 파르르 떨려옴을 느꼈다. 이 미친 자식아, 물을 많이 뒤집어 쓴 건 나잖아. 뭐 하는 거야 지금? 아까부터 경찰은 말없이 남자를 지켜보고 있었다. 남자는 태연한 척하며 경찰에게 물었다. 무슨 이상한 점이라도. 왜 범인이 비를 맞았다고 생각하신 거죠? 그야 물론 범행 당시에 비가 왔을 테니까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범행 시각을 비 오는 저녁이라고 도대체 누가 정의로 내린 거죠? 남자의 눈이 파르르 떨린다. 경찰은 그러한 남자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이 병신 새끼야. 그렇게 입 다물라고 몇 번이나 생각했냔 말이야. 아, 그렇네요. 당연히 저는 저녁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했죠. 상식상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남자는 어깨를 으쓱하며 당연하다는 듯 경찰에게 대꾸했다. 경찰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남자에게 물었다. 아까 방에 들어왔을 때 자고 있었다 라고 하셨죠?
네? 아, 예, 그랬었죠. 집에 누군가 또 있습니까? 네? 잠을 자고 계시던 분의 소파에 방금 떨어진 듯한 물방울들이 고여있네요. 거기다가 자고 계셨던 분의 옷차림이라고 하기엔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남자는 자신의 옷차림을 들여다보았다. 누가 봐도 방금 막 외출하고 들어온 사람 같은 수트 차림. 거기다가 지금의 날씨를 알려주듯 젖어있는 옷들. 남자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흐르다 못해 폭우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나를 의심하는 겁니까? 남자는 경찰에게 되물었다. 마치 난 아무 잘못이 없고 억울할 따름이요 하는 태도였다. 경찰은 남자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더니 조용히 말했다. 아니, 뭐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계속 이야기하죠. 네, 얼마든지요. 남자는 안도의 한숨을 살짝 내쉬었고 경찰은 그 와중에도 남자에게 시선을 떼지 않고 있었다. 그렇다면 흉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인은 독일제 나이프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십 차례 찌르고 목을 긋고 달아났는데요. 제가 탐문 수사한 것에 따르면 이 근방에서 독일제 나이프는 딱 한 군데에서만 팔더군요. 맞습니까? 남자는 경찰의 물음에 고개를 갸웃했다. 남자의 눈은 온통 물음표로 가득 차 있었다. 계속해서 경찰은 뚫어지게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나이프? 말도 안 돼. 분명 몽둥이였는데. 독일제 나이프요? 여기서 10분 거리에 있는 만물 상점에서 파는 걸로 아는데요. 아니, 근데 흉기가 정말 나이프가 맞나요? 네. 감식반에게 확인한 결과입니다. 왜 그러시죠? 꼭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사실인 것처럼? 남자는 흠칫 놀랐다. 이 미친 새끼야. 잘못하다가 늘 통나겠어. 지금이라도 사실을 말해. 이러다 나만 된통 걸려드는 거 아니야? 어쩌지? 어쩌지? 남자는 뭔가 불안한 듯 다리를 떨고 있었다. 이미 등에서는 비를 맞지 않았더라도 흠뻑 젖었을 만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마침내 남자는 무언가를 결심한 듯 경찰을 바라보았다. 그때 경찰이 미소 짓더니 자리에서 일어서기 시작했다. 남자는 당황했다. 어느 정도 조사가 끝난 것 같네요. 혹시라도 기분 나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워낙 이쪽 일이라는 게. 네? 아, 네. 물론 이해합니다. 고생 많으시니까요. 이제 가봐야겠네요. 조사에 협조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 덕분에 확실해진 듯 하군요. 뭐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경찰은 현관문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다. 아, 씨발, 눈치챈 거 아니야? 아니면 오해하고 있는 건가? 뭐지? 왜 그냥 가는 거지? 뭐 하십니까? 배웅도 안 해주십니까? 아, 잠시 다른 생각 좀 하느라고요. 남자는 불이 나게
경찰이 서 있는 곳을 향해 달려가서는 문을 열어주었다. 안녕히 가십시오. 범인이 꼭 잡혔으면 좋겠네요.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찰은 문 밖으로 나갔다. 남자는 안도의 한숨을 속으로 삼키며 몸을 돌렸다. 그리고는 현관문을 닫으려 했다. 툭. 무언가가 문에 걸쳤다. 마치 발을 문 사이에 껴놓은 듯한 소리였다. 현관문 밖에서 아까 그 경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범행의 흉기는 나이프가 아니라 야구 방망이. 당신은 이미 알고 있었겠지. 그러니 그런 반응을 보인 거고. 남자의 등에서는 또다시 폭우가 쏟아져 내린다.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 난 당신에게 단 한 번도 피해자가 여자라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다는 거. 남자는 뒤를 돌아서려고 했다. 하지만 이미 자신의 등 뒤에 딱 붙어있는 경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다. 경찰이라고 말한 사내는 남자의 등 뒤에서 남자의 귀를 향해 나지막하게 속삭였다. 너 봤구나. 남자의 등 뒤에 서늘한 무언가가 꽂힌다. 정확히 패를 관통한 듯 남자는 비명 한 번 못 지른 채 바닥을 향해 떨어진다. 남자가 떨어진다. 남자의 이마에서 흐르던 땀이 떨어진다. 남자의 등 뒤에서 검붉은 피가 떨어진다. 남자의 몸을 헤집고 나온 시퍼런 무언가에서도 피가 떨어진다. 마구마구 떨어진다. 남자의 방 안에서는 피의 폭우가 몰아치고 있다. 남자의 집 밖에서는 폭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1시간 전, 남자는 연신 욕을 내뱉어대며 집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아침까지는 날씨가 좋아서 우산을 들고 오지 않았는데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폭우가 쏟아지니 심사가 뒤틀린 모양이었다. 아씨, 비는 또 왜 이렇게 많이 오고 지랄이야. 남자는 다리를 바삐 놀리며 자신의 집을 향해 뛰어가고 있었다. 벼랑간 남자의 귀에 찢어질 듯한 고음이 날아와 꽂혔다. 남자의 발걸음이 멈추었다. 뭐야? 내가 잘못 들은 건가? 남자는 여자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생각되는 골목으로 향했다. 골목을 향해 가는 와중에도 그는 주위를 둘러보면서 무기가 될 만한 것을 찾아 눈을 바삐 놀렸다. 아씨, 우산이라도 있었으면 딱 좋았을 텐데. 남자는 별다른 무기를 찾지 못한 채 골목에 도착했다. 골목은 사람의 실루엣만 겨우 확인할 정도로 어두컴컴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루엣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고, 골목에선 가녀린 실루엣이 건장한 사내의 실루엣으로부터 막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남자는 자기도 모르게
비명을 내지를 뻔했지만 가까스로 자신의 입을 틀어 막았다. 골목은 온통 피가 튀기는 소리, 뼈가 부서지는 소리로 가득 차고 있었다. 건장한 사내의 실루엣은 손에 몽둥이 같은 무언가를 쥔 채 손을 위아래로 움직이며 여자를 곤죽으로 만들기에 바빠 보였다. 남자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불의를 못 참는 이 남자의 성격에 비추어 본다면 지금 이 상황은 절대 그냥 넘어가선 안 되었지만 지금 자신에게 무기가 없다는 불리함에 섣불리 행동할 수 없었다. 번개가 쳤다. 남자는 방향을 돌려 자신의 집 쪽으로 뛰어가기 시작했다. 남자의 입에서는 연신 욕이 흘러나왔다. 남자의 입에서는 욕이 흘러나왔다. 씨발, 씨발, 못 봤을 거야. 남자의 동공은 커져 있었다. 남자의 눈에는 하늘에서 쏟아지는 기다란 번개의 스펙트럼과 함께 자신을 향해 웃고 있는 피칠갑의 사내의 눈이 겹쳐지고 있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프다. 온몸을 두들겨 맞은 것처럼 쑤셔온다. 희미한 빛 한 점 없는 어둠에 눈을 뜨고 있는 것인지 감고 있는 건지조차 모르겠다. 거대한 코끼리에 깔려 짓눌려 있는 것처럼 무겁고 답답하다.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다. 고통에 소리치고 싶지만 목소리조차 안 나온다. 축축한 시멘트 냄새가 난다. 숨쉬기도 갑갑하다. 지금 악몽이라도 꾸고 있는 건가? 어지럽다. 정신이 몽롱해진다. 이게 무슨 냄새지? 숨을 들이쉴 때마다 먼지가 잔뜩 들어오는 느낌 사이 화장품 냄새? 아직도 꿈인가? 아니다. 점차 정신이 들면서 생생하게 느껴지는 아픔과 그 아픔만큼 생생해지는 기억이 차라리 이 상황이 꿈이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게 한다. 그래, 기억난다. 난 퇴근 후 지수에게 줄 선물을 고르느라 백화점에 있었다.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느껴진 진동과 울렁거림. 무슨 일인가 둘러볼 겨를도 없이 천장이 무너져 내리고 바닥이 꺼져버렸다. 그나마 다행이다. 죽진 않았으니까. 몸이 뭔가에 눌려있다. 그리고 조금씩 느껴지는 가느다란 숨소리. 사람이다. 사람이 내 몸 위에 있다. 숨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내 얼굴 바로 앞에서 숨결이 느껴진다. 화장품 냄새가 나는 걸 보니 여자인 것 같았다. 이봐요. 목소리가 갈라진다. 이봐요. 괜찮아요? 대답이 없다. 하지만 이 사람도 살아있다. 일단 몸을 내 옆으로 눕히려 팔을 들어 올리려 하자 양쪽 팔꿈치로
격렬한 통증이 느껴진다. 떨어지면서 다쳤나 보다. 손끝에도 감각이 없다는 걸 알자 더욱 절망스럽다. 빨리 나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구조대가 빨리 와야 할 텐데. 멀리서 희미한 신음소리와 흐느끼는 소리가 들린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있나 보다. 그래, 정신 차리자. 생일 선물 대신 남편의 사고 소식을 들을 지수는 날 많이 걱정하겠지. 그리고 우리 딸 지우, 두돌지나 이제 막 말을 하기 시작해서 종알종알 대는 모습을 보면 하루 피로가 확 풀렸었는데 반드시 나갈 거다. 꼭. 왼쪽 귀에서 갑자기 들려온 기침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저기, 괜찮으세요? 정신이 드세요? 괜찮아요? 내 목소리가 들리긴 할까? 백화점이 무너졌어요. 우린 그 밑에 깔렸고요. 기억나세요? 다리가 너무 아파요. 갈라지고 신 목소리지만 귀 바로 옆에서 속삭이니 뚜렷하게 들린다. 다리를 다쳤나 보다. 그러고 보니 내 바지 왼쪽 다리 밑부분이 흥건히 젖어있는 느낌이 있다. 일단 돌아서 누워볼 수 있겠어요? 출혈이 있는 것 같은데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양옆으로 돌만 만져져요. 이럴 수가. 완전히 밀폐된 공간에 둘이 끼어있구나. 아내 생일날 다른 여자와 온몸을 맞대고 있어야 하다니. 이런 상황에서도 헛웃음이 나온다. 엄마. 너무 걱정 마세요. 구조될 수 있을 거예요. 서로 얼굴도 못 보는 상황에서 심장 소리와 숨결이 느껴질 정도로 밀착한 채 누군가와 대화를 나눠보긴 처음이다. 알고 보니 그녀는 내가 지수에게 줄 옷을 고르는데 옆에서 도와주던 점원이었다. 온통 쑤시는 몸 위에 있어서 그 무게는 몇십 배로 느껴지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에 누군가 같이 있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 그녀의 이름은 최서희.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오늘 첫 출근인데 이런 일을 겪었단다. 그 외의 대화는 우는 걸 달래주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울다 지쳐 잠들었는지 아까보다 대답이 없다. 나도 피곤하다. 좀 자야겠다. 구조대는 언제 오지?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울음소리에 잠에서 깼다. 여전히 처절하게 깜깜하다. 목이 마르다. 온몸이 쥐가 난 것처럼 욱신거린다. 서희씨, 그만 울어요. 자꾸 우는 만큼 수분이 빠져나가요. 버텨야죠. 버텨서 어머니 곁으로 빨리 가야죠. 지금쯤 구조대가 우릴 찾고 있을 거예요. 조금만 더 참으면 우린 구조될 거예요. 안심시키려 말은 이렇게 했지만 생각할수록 불안하다.
우리가 있던 게 2층. 이 백화점이 몇 층짜리 건물이었더라? 5층 아니면 6층이었던 것 같은데 꽤 깊은 곳에 매몰된 것 같았다. 아직 구조 작업을 하는 소리도 안 들린다. 가장 큰 문제는 물이다. 인간이 물 없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였더라? 길어야 일주일? 누군가가 되는 상황에서 물이나 음식도 없이 열흘 이상을 버텨냈다는 얘기를 들은 것도 같다. 열흘 안으로 구조대가 우리 찾을 수 있을까? 아니, 내가 열흘이나 버틸 수 있을까? 죄송해요. 저 무겁죠? 괜찮아요. 그보다 다리는 좀 어때요? 아직 아픈데 참을 수 있어요. 아직 감각이 남아있는 다리를 살짝 움직여보니 젖어있던 바지 부분이 찐득하게 바닥과 붙어있다. 피가 굳어있는 걸로 봐선 다행히 출혈은 멈췄나 보다. 우리 꼭 살아서 나가요. 우릴 기다리는 사람들을 생각해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누구라도 같이 있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란 생각이 든다. 며칠이나 지났을까? 타들어가는 갈증이 팔꿈치의 통증보다 이젠 훨씬 더 고통스럽다. 약하게 들려오던 신음소리도 언제부턴가 현저하게 희미해졌다. 서희씨도 나도 그저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아무 말도 없이 구조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말할 기운도 움직일 기력도 없거니와 사방은 꽉 막혀있으니까 말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밀려오는 폐쇄감에 텅 비어있는 속이 메스껍다. 찌르 같은 어둠을 반쯤 풀린 눈으로 바라본다. 어차피 아무것도 안 보이니 어딘가에 초점을 맞출 필요도 없다. 저 멀리서 지우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출근하기 전 곤히 자고 있던 지우를 굳이 깨우지 않으려고 이마에 살짝 입맞춤만 하고 나왔는데 그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 될까 두렵다. 내가 돌아가지 못한다면 이제 2살인 지우는 나중에 나를 기억이나 할까? 갑자기 아버지 없이 지내왔다는 서희씨가 한없이 측은해진다. 며칠이 지났는지 감도 안 잡힌다. 몇 번을 잠들었다 깨어났는지도 일어날 때마다 서희씨는 울고 있다. 이젠 울지 말라는 말도 하기 힘들다. 심한 갈증과 먼지 섞인 호흡에 목구멍이 바짝 타서 붙어버린 기분이다. 깨어있어도 반은 꿈꾸고 있는 듯하다. 아직 남아있는 후각으로 피비린내와 생선 썩는 냄새가 희미하게 느껴진다. 주위의 신음소리는 이제 들리지 않는다. 갈증에 잠에서 깨어났다. 물 한 모금까진 바라지 않는다. 그저 침이라도 한번 삼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보니 서희씨가 너무 조용하다. 아니, 심장 소리도 온기도 느껴지지 않는다. 서희씨, 서희씨.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다. 이 힘들고 외로운 절망을 이제 혼자 버텨가야 한다는 생각에 이렇게 처참히
어둠에 혼자 내팽개쳐진 처지가 억울해서 눈물도 안 나오는데 꺼꺼 울어댔다. 서희 씨의 죽음은 생각보다 나에게 치명적이었다. 이젠 더 이상 버텨낼 자신이 없다. 처음엔 그나마 의지할 존재가 사라진 것에 대한 상실감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것보다 내 마음을 더욱 잔인하게 꺾어버린 것은 거의 한계에 다다른 탈수와 공포, 그리고 앞으로는 시체와 얼굴을 맞댄 채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들린다. 계속 들린다. 딱딱하게 굳어버린 내 몸 위에 짓이김에서 나올 리가 없는 소리. 아무것도 안 보이는 어둠 속에 내 왼쪽 귀로 또렷이 들리는 울음소리. 난 미쳐가고 있다. 온몸이 마비된 듯 감각이 없고 후각도 시각도 없는데 서희 씨의 울음소리는 계속해서 들린다. 마치 세상에 나의 왼쪽 귀만 존재하는 것 같다. 차라리 잠들어 버렸으면 좋겠다. 다시 깨어날 자신은 없지만 내 정신과 몸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 그래, 이젠 받아들이자. 포기하자.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딱 한 번만 지우가 아빠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결론부터 말하자면 난 그 후로 5일을 더 버텼다. 그리고 구조되었다. 지금 내 곁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를 보는 눈빛이란 지수와 귀여운 재롱을 부리는 내 딸 지우가 있다. 난 구조된 뒤 한동안은 지독한 후유증에 고생했다. 으스러진 팔꿈치, 탈수증, 영양결핍, 피부습진, 폐쇄공포증, 그리고 지독한 식중독. 사람들은 나의 생안을 기적이라 부른다. 각종 매체의 러브콜, 심지어 책을 내자는 사람들도 줄을 서 있다. 이런 관심에 어안이 벙벙하지만 난 무엇보다 지수와 지우를 다시 만났다는 사실에 한없이 감사한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서희 씨에게 감사한다. 서희 씨가 없었다면 난 다시는 지금 이 환하고 따뜻한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정말 감사한다. 나에게 버팀목이 되어 주었던, 그리고 무엇보다 화장품 맛이 나는 양분과 피비린내 가득한 수분이 되어준 서희 씨에게. 이상하다. 얼마 전부터 내 몸에서 악취가 나기 시작했다. 정확히는 혜림 씨를 좋아한 이후부터라고 생각한다. 평소 결벽증이 있는 나라곤 하지만 근래 들어서만큼이나 냄새에 민감한 적은 없었다. 내가 말을 내뱉거나 입으로 숨을 쉬기라도 하면 그 냄새가 다시금 내 코 속으로 연거푸 기어 들어오는 것만 같았다. 밥을 먹고 나면 3분 내로 꼭 양치를 해야 하는, 나에게 있을 수가 없는, 아니 있어서는 안 될 괴로운 일이다.
언젠가는 내 땀 냄새가 역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다. 요즘처럼 습하거나 더운 날씨엔 하루 5번의 샤워도 와닿지 않는다. 조금이라도 땀이 난 내 몸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향기 가득한 샴푸와 바디크림으로 내 몸 구석구석 박박 닦아내지 않으면 도저히 그 냄새가 지워지질 않는다. 반면 그때 혜림씨가 내게 줬던 캔커피는 향이 참 좋았다. 머릿기름이 피부에 닿거나 혹은 얼굴에서 기름기가 올라오면 인간의 비린내라고 밖에 달리 표현하지 못할 괴상한 냄새가 날 짜증나게 만들었다. 그럴 때면 또다시 집착적으로 몸을 구석구석 닦아내었다. 만약 시체라도 썩고 있다면 이 역같고 역겨운 냄새가 일종의 하모니로 발효되는 것일까? 행여나 내가 죽는다면 난 반드시 화장할 생각이다. 더럽고 이 역한 냄새를 다른 사람이 맡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저번 주엔 수도 검침원이라는 인간이 우리 집에 수도세가 과도하게 많이 나왔다며 점검하러 우리 집에 들린 일이 있었다. 혹시 우리 집에서 악취가 나진 않아요? 에? 악취요? 글쎄요. 좀 심한 비염이 있어서 그런가? 전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이상한 냄새가 자꾸 나서 저도 모르게 물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제가 약간 결벽증이 있거든요. 혼자 사시는 분이 쓸 물의 양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따로 물을 사용하는 전자제품이나 그런 건 없죠? 예, 그런 건 없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별다른 이상한 부분은 보이지 않네요. 집을 대충 한 바퀴 둘러보고는 배관 파이프나 딱히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드러나지 않자 그는 나에게 물을 아껴 쓰라고 말했다. 멍청한가? 수도세가 많이 나오는 건 그냥 단순히 물을 많이 쓰기 때문인데 정말 멍청한 사람 같다. 가끔 지나가다가 마주치는 혜림씨 머리에서 나는 샴푸 냄새는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향기로웠다. 이젠 내 옷이나 속옷에서 나는 냄새조차 역할 때가 있다. 하루에 5번을 샤워하는 내가 샤워 때마다 속옷을 그렇게 갈아입는데도 은근히 냄새가 남아있는 이유를 모르겠다. 몸을 깨끗이 닦았으면 당연히 그 몸에 닿는 의류도 냄새가 나지 않아야 하는 일인데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오늘은 가스 검침원이라는 인간이 우리 집에 들렀는데 가스가 새는 것인지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주방에서 한참이나 서성거렸다. 그럼 그렇지. 나만 느끼는 악취가 아니었다. 헌데 저 인간은 악취의 원인을 찾지 못한 데다 가스비도 딱히 많이 나오질 않자 고개를 갸우뚱하며 그냥 돌아갔다. 가끔은 혜림씨가 며칠이나 입고 있는 옷의 채취조차 향기로울 때가 있다. 악취가 도저히 사라지질 않자 방에 있던 향수병을 깨뜨려 바닥에 흩뿌렸다. 코가 맹맹할 정도로 강한 냄새에 드디어 악취로부터의 해방이라 생각하며 해방감에 젖어 있었다. 허나 채 10분도 되지 않아 악취는 향수의 향기와 뒤섞여 향기롭고 역겨운 더욱 기괴한 냄새로 변질되었다.
그로부터 나흘이 지나자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다. 우리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바로 옆집에 신고 전화였다. 그래서 난 그 악취가 우리 집이 아닌 이웃집 당신네에게서 나는 냄새인 것 같다고 되려 화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집에선 악취가 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혜림 씨가 겨울철 자주 입는 코트에 겨드랑이 부분에 코를 파묻고 온종일 킁킁대고 싶다. 한 달이 지나자 이제 옆집이 아닌 윗집과 아랫집에서까지 신고가 들어왔다며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었다. 오늘 중으로 우리 집에 강제로 방문할 것이며 방문을 거부할 경우 경찰을 대동할 것이라는 최후 통첩의 반협박성 전화였다. 나 역시 피해자이기 때문에 너무나 그 통화가 기가 차고 불쾌했다. 하필이면 왜 나를 의심하는 것인가? 난 이렇게나 깨끗한데. 현관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밖에서 여러 사람이 웅성대고 아우성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난 더욱더 문을 굳게 걸어 잠갔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겠다는 경고와 함께 무언가를 부수는 둔탁한 파열음이 들리기 시작했다. 난 아무리 생각해도 악취의 원인을 도저히 모르겠다. 내 방 침대 밑엔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향기로운 혜림씨가 예쁜 모습 그대로 얌전히 누워있을 뿐인데 말이다.